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의 곽수정입니다. 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이 배드뉴스는 굿뉴스였다. 이번 잭슨홀 회의 결과와 최근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한동안 이 눈치 장세를 이어가게 만들었던 잭슨홀 회의는 시장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또 다른 충격을 주지 않았고, 반면에 미국 노동시장 둔화와 이 경제 성장률 소폭 하향 소식이 이 하락세를 보였던 미국 증시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배드뉴스가 굿뉴스인 상황이 언제까지 주식시장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9월 FOMC가 다시 이 증시를 긴장하게 만들지는 않을지요? 이 글로벌 경제와 증시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9월 이후 국내 증시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야 좋을지 이 두 분의 투자 전략 전문 꾼과 함께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외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 지난 8월 24일부터였죠. 이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미 연준 의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수차례 시장을 놀라게 하는 그런 정책 발표나 또 미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잭슨홀 회의는 세간의 주목을 받는 것에 비해서 별다른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이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이 두 분 꾼께서 이번 잭슨홀 미팅 결과를 놓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 먼저 박정현 부장님부터. 네네. 그 이번에 잭슨홀 미팅의 주제가 혹시 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기억납니다. 그죠? 아주 간단한 거였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박사님이 기억을 못 하실 정도면 얼마만큼이나 이게 그렇죠. 알맹이가 없었느냐라는 거를 단적으로 좀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찾아보니까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 아, 맞습니다. 네. 이게 주제였고요. 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이 파월 의장이 발표한 그 주제의 제목은 인플레이션 진전과 향후 경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뭐 거창한 제목에 비해서는 사실 내용이 좀 없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이번 잭슨홀 미팅을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의 결과로 저는 좀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그 물가 목표제 변경에 대한 좀 논의가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2%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하게 좀 얘기를 했고요. 그 얘기는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연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데 좀 노력하겠다라는 부분에 방점을 좀 찍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가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흔히 말하는 열린 결말을 해놓은 거죠. 이른바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움직일 거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두 가지 조합을 결합을 해본다고 한다면 연준 입장에서 이 물가 목표 2%로 회귀하는데 어떠한 노력도 계속 할 거다라는 부분이고, 대신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여부는 경제 상황에 따라 후행적으로 진행하겠다. 그럼 결국은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과연 연준이 생각하는 것처럼 경기 흐름들이 흘러갈 것이냐. 물가가 최근에 좀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물가 안정이 맞냐. 이제 이 부분들에 좀 관심이 옮겨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9월 FOMC에서 점도표에 대한 이 관심이 상당히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민진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그 잭슨홀 미팅 있기 전전주만 하더라도 되게 중요한 이벤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가능성을 좀 높게 봤는데, 잭슨홀 미팅 전주 그 주간부터 너무나도 많은 평가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중립금리랑 물가목표제 상향 조정은 저는 이거를 잭슨홀에서 한다고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은 파월 연준 의장이 그동안 똑같이 말했었거든요. 네. 기자들이 물가 목표제 2%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지금 국면이 바뀐 거 아니냐라고 네. 할 때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거를 흔들면은 우리 긴 역사를 가진 중장기 통화정책 목표나 흐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너무 시장이 너무 과도한 걱정을 했던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 중립금리 같은 경우도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인상한다 인하한다 뭐 이런 결정을 하기도 되게 어려웠어서
일단은 좀 긍정적일 것 같다. 그러니까 시장이 우려가 너무 컸기 때문에 좀 긍정적일 것 같다. 그리고 그 외의 내용들은 7월 FOMC 때 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그냥 네. 그거를 좀 반복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에 워낙 뜨겁고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를 기점으로 시장은 안정을 찾아가는 우리가 걱정했던 게 좀 너무 앞서갔었구나라는 인지를 하는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히려 경제 지표들이 부진하니까 이러면은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를 하면서 시장은 오히려 안정세를 보이는 그런 그림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방금 말씀들을 주셔서 일단 미 연준의 목표가 2% 물가 네. 그리고 실업률 3.5 정도, 4% 이하 이 정도의 실업률 정책을 두고 있는데 많은 분야에서 3%로 이제 가자. 2%는 너무 좀 낮다. 이건 무리다. 근데 연준 의장 방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두 분께서 2%가 우리가 전통적인 목표다. 네. 그러면 9월 달에 금리 인상, 11월 달에 금리 인상, 12월 달 금리 인상 중에서 시중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잭슨홀에서 나온 내용 보니까 9월은 아닌 것 같다. 네. 그러면 11월 달이 좀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 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저는 결론적으로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결국은 그 중앙은행의 가장 큰 덕목은 신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미국은 뭐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형태로 해서 이제 점도표를 이제 얘기를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점도표라는 거는 약속은 아니죠. 다만 이러이러한 경제 상황일 때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통화 정책을 펼 거야라는 게 네. 점도표의 의미라고 보여지는데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은 6월 FOMC 때 점도표가 어땠냐면 그 당시에 성장률을 한 1.0, 네. 그다음에 뭐 실업률을 한 4.1, 그리고 이 PC 코어 PC가 한 3.9 정도를 예측을 했었습니다. 개인 올해. 소비 지출, 예. BC.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토대로 했었을 때 이런 정도의 전망 숫자이면 우리는 기준금리 추가적으로 한 2번 정도 더 인상할 거야. 그러니까 6월 기준으로. 네.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인상을 한 번 했고 그렇죠. 추가적인 한 번 할 거냐 말 거냐인데 어쨌든 6월 FOMC의 점도표 상에서는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하는 거를 기본 가정으로 깔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서두에 잭슨홀 미팅 이후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결국은 데이터 디펜던트니까 경제를 보자고 했는데 그 뒤에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6월 FOMC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될 필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성장률은 1.0을 예상을 했는데 지금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평균 2%가 나왔고요. 그렇죠. 3분기 성장률 예상치가 GDP 나오고 보게 되면 5% 중반이거든요. 그럼 평균 내면 대략 한 3%대의 성장이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네. 물론 4분기 성장률이 급락을 하면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업률은 지금 현재 평균이 3.5%입니다. 네. 4.1보다는 너무 낮죠. 그렇죠. 그리고 어제 나왔던 코어 PC를 보게 되면 4.1에서 4.2로 다시 올라갔어요. 네. 역시 6월까지 평균을 내보면 4.5%.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의 나온 지표를 보게 되면 6월 달에 예측했던 것보다 오히려 성장률은 더 높아질 것 같고 물가도 더 높아질 것 같고 실업률은 더 낮아질 걸로 지금 숫자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9월 FOMC에서 금리를 꼭 올리지 않다 하더라도 기존보다 오히려 성장률 올려, 물가 올려, 실업률 낮추는데 적어도 6월에 약속은 아니죠. 6월에 예측했던 한 번에 금리 인상하는 거는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히려 지금 상황이면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상황으로 그림이 나와야 이게 맞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적어도 연내 한 번 정도 금리 인상은 좀 있지 않겠냐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식시장은 그러한 예측을 합리적으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그렇죠. 지금 컨센서스만 본다 하더라도 9월은 금리 동결, 그리고 11월은 할까 말까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엇갈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네. 있는데 저는 뭐 금리 인상은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경제 지표들이 너무나도 잘 나온 건 맞는데 네. 경기가 더 좋아지는 그림이냐, 2분기를 기점으로 좀 둔화되고 네. 내년 전년 대비로 보면은 내년 2분기, 전 분기 대비로 보면은 올해 4분기가 좀 저점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경기가 더 좋아질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또 네. 하나는
왜 금리 인상을 여태까지 했냐라는 거겠죠. 그래서 물가 때문이라고 계속 말하다가 이제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 인상을 할 거야라고 하면은 기준점이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물가가 조금 더 안정이 되게 된다면 좀 긍정적인 그림을 그려주지 않을까? 특히 아직까지 8월 CPI에 대한 컨센은 없습니다. 근데 네. 클리블랜드 연회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나우를 보면은 지금 코어 CPI는 또 둔화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그림들을 본다면 특히 지금 4개월 연속 주택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본다면 9월 달 확인하고 이제 10월, 11월 달 갈 텐데, 그러니까 11월 1일 날이 또 FMC 회의거든요. 네. 9월 달 데이터, 10월 달 데이터까지 보게 된다면 금리 인상은 조금 수그러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물론 9월 FMC에서 점도표를 또 사형 조정한다. 그럼 또 얘기가 많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점도표가 사형 조정되지 않는다면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 좀 이어지면서 금리 인상 분위기는 뛰어가겠지만 실질적인 흐름들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지금 CPI가 3.2지 않습니까? 네. 지금 주거비 물가가 2.6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2 중에. 네. 근데 이 주거비 물가만 안정이 되게 된다면 저는 연준의 입장에서도 이제는 물가는 방향성이 밑으로 간다라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주신 내용을 뭐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일단 소비자 물가는 하향 안정돼가는 추세, 네. 실업률은 아주 안정 추세, 네. 그다음에 문제가 부동산과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네. 이 분야인데 여기가 금리가 높은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압력이 존재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 미 연준이 그러면 일단 9월 달에는 한번 쉽게 네. 그럼 요 쉬는 동안에 한번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과 내용들을 살펴보는 가운데에 11월 달에 인상 가능성이 있으면 네. 그 인상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것보다도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서 네. 나타나는 현상. 그럼 이게 결국 노동시장에 네. 연관되는 건데 7월 달 발표를 보니까 구인 건수가 202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네. 900만 명 네. 밑으로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떨어졌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로 봐서는 연착륙 시나리오가 거의 완벽하게 지금 맞아떨어져 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미국 경제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모습이죠. 실업률은 거의 역사상 최저 완전 고용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높았던 물가가 이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좋은 입장인데, 근데 저는 이 우리가 투자자 내지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물가에 대한 인식과 중앙은행이 바라보는 물가에 대한 인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작년 6월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미국 기준으로 네. 9.1을 기록을 했다가 6월 달에 3.0까지 빠지니까 음. 이거 물가 안정된 거 아니야? 인플레이션 끝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면 물가 목표를 2%에서 계속 유지하는 한 연준의 타겟은 2%까지 물가를 안착시켜야 되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여전히 물가는 그 2배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준이 타겟하는 거는 CPI가 아니라 코어 PC인데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1 나왔던 이 코어 CPI가 다시 4.2로 반등을 해요. 그리고 월말, 연말까지 가게 되면 아까 이제 그 주거비의 안정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물가에서 또 크게 기여하는 게 주거비도 있지만 네. 이 에너지 가격이거든요. 네. 지난해 6월에 이 유가가 125불 기록을 했다가 올해 6월에 60불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가가 반토막이 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이 4%대였어요. 근데 그랬던 유가가 지금 60에서 85불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그동안에는 기저효과에 의해서 물가를 낮췄던 힘이 사라지고 네. 오히려 다시 물가를 반등시키는 힘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하신 것처럼 미국 경제가 뭐 이보다 더 좋은 실업률이 최저인 상황에서 네. 경제가 좋으니까 금리를 인상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경제가 여전히 견고한데 물가가 연준의 목표에 턱없이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연준은 결국은 경기보다는 물가에 계속 포커스를 두고 통화 정책을 펼 수밖에 없지 않냐는 생각이 네. 드는 거고 그만큼 미국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높은 금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중립금리 아까 잠깐 얘기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 경기를 냉각시키지도 않고 경기를 과열시키지도 않은 이 중립금리 수준이 좀 올라간 거 아니냐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83년 역사를 한 40년 뒤로 돌려버리면 1983년, 85년
2차 올 쇼크가 나고 난 네. 다음에 유가가 급락을 하고 네. 미국 경제가 반등하면서부터 세계 경제는 반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볼커 연준 의장에서 네. 그린스푼으로 갈아타고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지금도 40년, 딱 40년이 지난 시점이니까 우리가 흔히 2025년 되면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 기조로 갈 네.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미국 경제가 연착륙 시나리오로 간다면 세계 증시와 한국 증시, 미국 증시부터 먼저 보면은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때 작년만 하더라도 23년은 무조건 침체야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컨센을 보면은 전분기 대비로 본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성장은 없다라는 게 전망치에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현실화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 본다 하더라도 2달 동안 거의 75 고공행진을 했거든요. 네. 경제표들이 너무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망치도 오르고 뭐 GDP 성장률 전망치 2%까지 전망치가 올라와 있고 연간으로 이런 흐름들에 있어서 연착륙이 가능하다면 네. 저는 스무스하게 흘러가는 조정이 있더라도 깊지 않고 계속적으로 위쪽으로 가는 방향성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냥 러프하게 보기로는 미국 경기가 왜 좋냐라는 네.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가별 경기 사이클이 달랐던 것처럼 예. 미국 내 산업 사이클이 좀 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뜨거웠지 않습니까? 네. 빅테크 기업들은 작년 말 올해 초에 고용 한파까지 겪었습니다. 네. 그렇죠. 매일, 만 명씩 해고했죠. 네, 매일 몇만 명, 누구는 몇천 명, 누구는 몇만 명, 그거를 집계해서 매일 업데이트해주는 사이트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고용 한파를 겪은 뒤에 올라오는 과정이고 제조업 지표를 본다면은 작년 말 올해 1분기까지는 되게 부진했었는데 여전히 마이너스긴 하지만 더 나빠지는 그림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소비가 그리고 서비스업이 좀 둔화되는 그림이다 보니까 비중이 큰 이 소비랑 서비스업 산업들이 좀 누르면서 좀 둔화되는 사이클이지 엄청나게 경기가 안 좋아지는 사이클까지는 아닐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흐름이라면 등락은 있겠지만 시장의 흐름들이 다시금 하락 추세로 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경기 저점을 통과하는 시점에 증시는 다시금 추세적인 상승을 그려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4분기 코스피 예상 시나리오 나오고 네. 있거든요. 베스트 시나리오, 베이스 시나리오, 월스트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코스피를 지금 박스권으로 놓고 보시네요. 연말까지는 박스권 정도로 보고 있고요. 미국도 그럴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는. 왜냐면은 경기와 물가, 통화 정책 이 삼각편대가 시장을 좀 좋으면은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계속 위쪽 아래쪽을 막아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네. 코스피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연말까지는 좀 박스권을 그리다가 미국 경기가 어느 정도 바닥일까 아니면은 그리고 통화 정책, 물가 이런 레벨이 어느 정도 결정되면은 그때부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점의 문제지 내년에는 시장이 좀 좋은 그림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낙관론에 제가 조금 의문점을 하나 찬물은 끼얹는 거 아닌데 네네. 좀 의문점을 제가 보태놓겠습니다. 세계 경제에서 지금 양대국 경제가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경제가 있습니다. 네. 팬데믹 기간 동안에 미국은 재정 부채가 128% GDP 대비까지 오르도록 돈을 엄청나게 푸른 반면에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3.1%, 중국은 4.1% 정도밖에 돈을 풀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 전문가들 중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 경제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돈을 푼 국가와 풀지 않은 국가의 경기 성장, 네. 경기 회복에 대한 그 속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또 한 가지 제가 재밌게 본 거는 미 연준의 잭슨홀 미팅과 동시에 중국의 판공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중앙은행, 인민은행 총재의 역할을 보니까 이분은 외환위기 때 이 외환 유출을 방어하던 데 집중된 역할을 했던 분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어쩌면은 외환위기의 가능성이나 경제위기의 가능성을 놓고 그러니까 미중 간의 금리 차이, 이 중국의 3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 수출, 부동산 이 모두가 무너져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서 외화 누수에 대한 대비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중국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미국 이야기만 쭉 했는데 네. 자 이제 중국 경제가 우리 경제에 적어도 30%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수출에. 네. 그럼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될 걸로 지금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오늘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이경민 팀장은 약간 조금 네. 약간 낙관적이고 우리 박사님은 조금 이제 전 중립을 지키기 예, 위해서. 중립적이고 예. 저는 사실 좀 저도 보수적인 그런 예. 입장이고요. 이제 그 중에 또 한 가지 이유가 결국 이제 중국인데 그
미국과 중국 경제의 차이를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는 팬데믹 기간에 재정 확대를 누가 했느냐로 이제 좀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제 결국 근본적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지난 몇 년 동안의 패권 다툼이 계속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실제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은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세계의 어떤 공장 역할을 했던 중국의 역할들을 상당 부분 미국 스스로가 빼와서 왔고 또 생산 기지들이 많이 옮겨갔잖아요. 네. 그러면 물론 중국도 내수 위주로 성장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어떤 구조는 이르게 됐지만 기본적인 성장의 캐탈리스트는 그 어떤 세계로 그 공장 역할을 했던 생산 기지 역할인데 그 부분들이 줄어든다고 한다면 네. 당연히 중국 경제의 성장은 예전에 비해서는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왜 그 팬데믹 기간에 돈을 안 썼을까라고 하면 저는 안 쓴 게 아니라 못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정부가 돈을 써서 이게 이제 경제를 부양을 하려면 가장 먼저 가는 부분들이 이제 부동산 인프라거든요. 근데 이미 중국은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끼어 있어요. 네.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는 중국의 헝다, 그다음에 뭐 비구이안 다 부동산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동안에 워낙 부동산 쪽으로 과잉 투자를 했기 때문에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사실 여력이 없는 거고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참에 조금 연착륙을 시키자, 조금 구조 조정을 하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뭐 간헐적인 미시적인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증시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옛날처럼 공격적으로 중국의 성장률을 막 끌어올릴 정도의 정책이 나오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 한다면 결국 한국 경제에도 이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일예로 한국 수출이 지난해 10월부터 지금 마이너스 성장률이거든요. 근데 원래 흔히 말하는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올해 10월 이후부터는 이게 플러스 좀 돌아가야 돼요. 네. 근데 오늘 지금 8월 수출이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마이너스 한 9% 정도. 예. 설령 10월 이후에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조금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권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 수출 증가율의 회복 기울기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낮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중국 경제의 이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한 부분들이 네.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조금 이전에 비해서는 당연히 성장률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들이 가장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말씀에 제가 더 붙여서 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2023년 3월 달에 팀 쿡이 중국을 방문했고 네. 2개월 뒤에 에론 머스크가 중국을 네. 방문했고 빌 게이츠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게 제넷 앨런 의장이 네. 중국을 방문을 했고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고 최근에는 레이몬드 상무부 장관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도 방문을 했고 자, 전략적 미중 경제 회담이 2006년도 시작이 되었다가 중단이 되었고 최근에 팬데믹이 풀리면서 이제 서서히 소위 말해서 얼음이 녹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 과연 미중 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기술의 경쟁, 분쟁 문제가 정말 봄날 눈 녹듯이 녹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쉽지 않겠죠. 네. 왜냐면은 어떤 고삐를 잴 때는 그 고삐를 잴다가 풀기가 더 힘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재가 있으면은 제재를 푸는 과정이 더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되게 상무장관이 방문하기 전에는 분위기는 되게 좋았죠. 그렇죠. 네. 27개 기업에 대해서 미인가 블랙리스트 리스트는 풀어줬고, 네. 그리고 한국 반도체 수출 규제도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해줬고. 네. 그런데 저도 기대를 좀 했었는데 특별한 뭔가 엣지 있는 내용들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굉장히 많은 미국 위원들이나 장관들이 중국을 방문하고 대화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들은 모르겠습니다. 뭐 서로 말싸움을 하고 치고받고 하는 수 있어도 진짜로 서로 다치게 하거나 쉽게 말씀드리면 경제에 타격을 줘서 엄청나게 힘들게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내년이 대선이 있다 보니까 말싸움은 하겠죠. 근데 이번에도 뭐 AI 투자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되게 심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성장도 문제가 있다. 네. 더 이상 가는 건 너무 무리다라고 있을 정도로 지금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기업들 사이에서는 되게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렇게 방문하는 것 또한 어느 정도의 물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합의되는 상황 안에서의 갈등 양상, 그리고 갈등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이 흐름들이 갑자기 고조돼서 서로 간의 경제에 피해를 줄 정도는 가지 않겠다라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갈등이 완화되거나 눈독도 확 풀리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 나쁜 그림까지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이경민 팀장께서 해주해 주신 게 상당히 중요한 이제 또 그 질문을 갖는 게 오늘 삼성전자 주식이 7만 1,000원을 찍었단 말입니다. 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겠지만 자 만약에 미중 간의 반도체 기술에 해빙 모드가 만들어지고 뭐 양자 컴퓨팅이나 AI 문제나 AI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관련 장비 수출 관련한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입 이런 건 모든 규제를 만약에 미국이 풀어준다면 당연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은 더 많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럴까? 거기에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게 내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가 더 앞서거나 어제도 그 미치 매코넬 상원에서 네네. 라이트 헤드라 그래가지고 약간 정신을 잃어버렸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노령 문제가 돼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가서 네. 공화당이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대중국 정책은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상태에서 한국의 반도체 주식이 우리 코스피를 이끌고 네네. 경제 전반을 이끄는데 우리나라 경제의 반도체 상황, 시황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경우에. 일단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양당 체제에서 어느 정당이 그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대중국 정책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특히 DDS의 함정에 이미 빠져서 네.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큰 그 경쟁 상대인 중국을 압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거는 그렇게 갈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중국향 비즈니스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미국향 비즈니스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올해 화두가 됐던 2차 전지도 결국은 IRA 법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촉매제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어떤 모멘텀을 우리가 좀 가져온 반사이익을 누린 부분이 있거든요. 반도체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6%인가 이제 장 후반에 이제 급등을 했는데 네. 이게 내용을 보니까 그 올해 빠르면 4분기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그 HBM이라고 하는 AI용 반도체를 예, 그 우리가 생성형 AI형에 좀 이용되는 그 반도체를 이제 납품할 수 있다. 그 동안에는 SK 하이닉스가 주로 이제 엔비디아에 했었는데 그러면서 오늘 웃긴 게 삼성전자는 올랐지만 SK 하이닉스 주가가 빠졌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반도체조차도 이 중국에 대한 어떤 기대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결국 미국향에 대한 기대로 올라간다고 보는 거고요. 그럼 결국은 예전에 이 중국에 우리가 의존했던 중국에 수출했던 그런 그 수요보다 미국 쪽으로만 더 간다고 한다면 뭐 꼭 중국이 회복되지 않다 하더라도 반도체 주가는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죠.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반도체는 흔히 말하는 이제 경기와 조금 많이 경기 사이클과 좀 밀접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세계 경제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국면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생성형 AI라고 하는 신기술이 나타나서 이거와 관련된 AI형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주가에 약간의 좀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 여기서 정말로 이제 예전 수준만큼 그 주가가 실적 대비 나와 주려고 한다면 글로벌리 수요가 회복되면서 좀 뒤를 밀어줘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글로벌 수요, AI 반도체든 뭐가 됐든 수요의 핵심 시장은 중국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중국이 AI에 관련된 재고 물량을 90일 정도는 비축을 해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소진돼가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방금 오늘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향, 중국향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렸듯이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을 예측하는데 전망하는데 방향성을 미국과 중국 국가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글로벌 경제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글로벌 경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 일단은 중국 수출 비중이 많이 줄었어요. 제가 8월 데이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7월 데이터까지 보면은 중국 수출 비중이 19%고요. 그리고 미국이 18%, 그리고 아세안이 17%, 그리고 또 유럽도 10%대로 올라오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글로벌 전반적인 경기 흐름에 더 민감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 8월 수출이 되게 좀 부진했던 거는
미국 때문입니다. 미국 수출하고 자동차 수출이 꺾이면서 좀 수출 증가율이 안 좋게 나왔는데 오히려 반도체는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플러스 반전을 하면서 네. 이제 좋았던 그림이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국 경제가 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흐름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진 만큼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라는 게 나오는 만큼 새로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전보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한 흐름들이 조금은 약해졌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이번 AI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흐름들이 네. 반도체 주가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단적인 예로 2016년, 17년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16년에도 반도체 감산이 있었고요. 네. 16년 하반기에는 감산 효과로 인해서 턴어라운드 하던 게 이제 17년 들어가면서 서버 투자,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하면서 2017년 한 해 동안에만 제가 알기로는 반도체 지수가 거의 100% 올랐거든요. 네. 이번에도 조금 비슷하지 않나. 그때보다 상황은 더 안 좋았어서 감산의 규모는 컸지만 지금은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하는 과정인데 2024년 들어가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백업이 된다면 네. 저는 주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실적도 지금 예상하는 수준보다는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반도체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 듣고 보면 만약에 저에게 어떤 질문을 하시면 저는 경제에 있어서 불황에 대한 인디케이터는 장단기 금리 차를 보시면 될 것이고 반도체 주가의 어떤 흐름을 보시고 싶으면 엔비디아를 보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근데 엔비디아 주가의 흐름을 놓고 우리가 지금 삼성 반도체와 하이닉스가 쭉 따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맞아요. 아주 간단한 지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말씀 주신 대로 오늘 12만 원 네. 어느 정도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삼성전자는 7만 1,000원으로 기대감을 갖고 반등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12월 달 크리스마스 때까지 산타랠리가 지속이 될 수만 있다면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에 네. 우리 주식의 밴드가 한 2,700, 800원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너무 낙관적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좀 하반기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입장이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화시키면 뭐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좀 높게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엔비디아도 보게 되면은 지금 2분기 실적이 그러니까 1분기가 서프라이즈 했고 2분기까지도 서프라이즈 하면서 사실은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PER 12개월 포워드 PER은 한 50배 갔던 게 이게 25배로 훅 떨어졌거든요. 근데 주식의 모멘텀을 보게 되면은 확실히 주가의 상승 탄력은 조금은 둔화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그건 뭐냐면 물론 생성형 AI라고 하는 기존에 없던 신기술이 나타나서 이게 새로운 성장의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건 맞는데 계속해서 이 주가가 올라가려고 한다면은 저는 투자자들을 계속 흥분시켜야 되는 숫자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1분기가 서프라이즈 했고 2분기도 서프라이즈 했습니다. 그러면 3분기도 더 서프라이즈 해야 돼요. 그렇겠죠. 지금 2분기 실적이 제가 알기로는 그 매출액이 컨센 대비 20%가 높게 나왔고 순이익이 컨센 대비 30%가 높게 나왔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주가가 뛰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고점 수준에 비하면 많이 못 갔거든요. 그럼 과연 3분기에 실적이 얼마만큼 나와줘야 엔비디아의 주가를 더 띄울 수 있겠느냐. 물론 주가는 우상향하겠죠. 그렇지만 기울기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계속해서 기업이 시장을 놀래키는 실적을 언제까지나 발표할 수 있겠냐. 언젠가는 한계에 이르지 않겠냐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엔비디아에 이제 납품을 하는 것들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오긴 했는데 여전히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보게 됐을 때는 HBM의 비중이 별로 크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주력은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인데 아까 얘기했던 글로벌리 경기에 대한 수요가 확 살아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른바 양쪽 날개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한쪽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박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연말까지 주가 쭉쭉 올라가면서 2,700 가면은 뭐 저도 좋겠습니다만은 조금은 눈높이는 저는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계속 눈높이를 낮추라고 보수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계속 이계민 팀장한테 또 이제 눈높이를 올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말고 IRA 법안으로 통과되면서 우리 기업 미향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게 배터리 부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은
제2의 팬데믹이라고 불릴 수도 있는 그런 우려 속에 여러 가지 백신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바이오 산업도 우리가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반도체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업종들, 그러니까 이 코스피가 2,700, 2,800을 치고 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업종도 있을 거 아닌가 한번 짚어봐 주시겠습니까? 뭐 기대를 본다면은 일단은 말씀하셨던 2차 전지가 좀 같이 가져야겠죠. 워낙 시가총액이 커졌기 때문에 두 개가 움직여야지 시장 레벨은 편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오늘 같은 흐름만 본다 하더라도 반도체가 움직이면 2차 전지가 쉬고 2차 전지가 움직이면 반도체가 쉬고 이런 그러니까요. 엇갈리는 그림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여기다가 하나 플러스 알파 해줄 수 있는 것은 뭐 자동차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도체도 좋긴 한데 뭐 저는 박정훈 부장님 말씀하셨던 눈높이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럼 얘를 뒷받침해 줄 게 뭘까라고 보면은 2차 전지는 아직까지 좀 많이 올라와 있어서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자동차가 움직이자니 최근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그렇고 인터넷을 보자니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커진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조선을 보자니 또 조선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좀 떨어지긴 했지만 네.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저도 뭐 쭉쭉 치고 올라가는 장세보다는 2,450에서 2,650 러프하게 본다면 2,400에서 2,700 정도의 박스권 등락을 보고 있는 거고요. 4분기는 뭐 나쁘다라는 거라기보다는 확인하려고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미국은 경기, 물가, 통화정책 간의 삼각편대가 어떻게 구성이 될지 네. 진짜로 경기는 괜찮은데 물가는 떨어질지 중국은 진짜 이거 디플레이션 맞는지 아니면 탈출하는 건지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이 반도체는 좀 살아나고 자동차는 꺾이는데 이게 언제 정도 플러스 반전하고 안정적으로 움직일지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적입니다. 네. 실적 전망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요. 지금 2분기가 33조 정도인데 3분기가 45조 있고요. 4분기가 44조입니다. 뭐 부장님도 아시고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3분기, 4분기 실적이 플랫한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9월 말 10월 초가 되면 프리어닝 시즌으로 들어가면서 이걸 낮추겠죠. 네. 그래서 3분기 실적 지나면서 4분기도 또 낮추고 이런 그림들이 연말까지는 좀 있을 수 있어서 상단 뭐 하단을 세게 열어놓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2,700, 2,800을 다이렉트로 가는 그림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그림들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눈높이가 맞춰진 다음에 내년을 준비를 할 수는 있어도 올해 4분기까지는 조금 욕심을 조금 내려놓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반도체도 해봤고 배터리도 짚어봤고 소위 말하면 이제 요즘 말씀들 하시는 포모, 네네.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서 약간 이제 좀 소외되지만 나를 좀 알아봐 주세요라고 하는 업종들도 최근 테마를 타거나 이상한 이슈로 해서 부각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설득력이 있어요. 오늘 네. 반도체 쪽 움직였으니까 어느 정도 반등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포모 관련된 다른 업종주들은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멀리 관조하는 현상을 가져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포모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항공 속담에 그 배 고픈 거는 참아도 배 아픈 거는 못 참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만 뭔가 시장이 이렇게 뜨거울 때 소외되는 부분은 상당한 박탈감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올해 2차 전지 업종이 너무 셌기 때문에 네. 시장 흐름 어떤 그 분위기가 쉽게 바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다음이 뭔지를 찾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올해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견해이지만 네. 그래도 조금 좋게 보는 업종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처럼 성장이 낮은 시기에는 그래도 확실한 성장 내지는 높은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만약에 성장률이 제한적인 거라고 한다면 주식을 살 이유가 없죠. 그렇죠. 뭐 채권을 사면 되죠. 이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기대하는 거는 어쩌면 망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뭔가 기대수준이 높은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의 뭐 기본적인 속성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 어떤 게 다음 타자일까라고 했을 때 네. 결국 높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섹터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반도체는 뭐 그렇게 고성장은 좀 아닌 것 같고 2차 전지 쫓아가자니 또 너무 많이 올라왔고 그러면 그거 말고 우리나라에서 성장 산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은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제약바이오 쪽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 좀 많이
커진 상태이고 수급적으로도 최근에 보게 되면은 운용사들이 이른바 액티브 ETF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그런 상품 출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요즘에 ETF 시장의 영향이 많이 커져서 ETF가 출시되는 것만으로도 시장을 많이 바꿔놓아요.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제약바이오 쪽에 제가 봤을 때 좀 힘이 실릴 수도 있고 9월 이후에는 또 이 여러 가지 관련된 학회가 좀 열리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어쨌든 셀트리온이 이제 합병 얘기를 하게 되면서 조금 관심을 끄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네. 제약바이오 업종이 뭐 2차 전지처럼 뭐 시장을 멱살 잡고 막 끄는 이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그동안의 투자자들이 조금 그다음 먹을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업종이 그래도 조금 시장의 기대를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배터리 주식이 한창 막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이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나오셔갖고 배터리 말씀을 하시는데 유독 한 분이 좀 튄 분이 튀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가분들이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소위 말하면 이제 뇌피셜은 아닌데 네. 하나의 그 셀러브리티 형식으로 돼버리니까 네. 많은 투자가분들이 이제 앞으로 바이오라든지 다른 방금 말씀 주신 박 부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몰려들어갈 때 야, 앞으로 이 머리 빠지는 약, 비만 약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이 된다더라.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실려버리면 네. 그 포모분들은 그냥 달려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를 할 때 이 기준, 정의, 원칙이라는 게 사실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간혹 제가 들어요. 이영민 팀장님, 원칙이 있습니까? 개인 투자가분들이 하는 투자의 원칙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뭐 그거는 개인마다 다른 거겠죠.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각자 개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하는 게 맞는데 제가 투자 원칙은 나의 스타일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포모 현상이 있어서 네. 나는 이런 어떤 업종 내가 좋아하는 뭐 대형주들을 가지고 따박따박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은 좀 밀려면 더 사고 오르면서 팔고 뭐 이런 스타일인데 나 갑자기 이쪽이 뜨니까 나는 이쪽을 안 하고 저쪽으로 갈래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의 원칙을 잘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하는 거고 내가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트레이더를 할 건지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점진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자기만의 스타일 원칙을 잘 지키시면 좋겠고 트레이더라면은 따라가야죠. 이런 흐름들을 좀 따라가야 되는 트레이더가 돼야 되는데 근데 요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테마주가 열풍이 부는데 그 기간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움직였을 때는 약 2주 정도 움직였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뭐 그 다음 테마는 한 열흘, 그 다음 테마는 5일 그러다가 점점 짧아집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테마주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셨던 분들이라도 그때는 조금 경계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에는 너무 뜨거웠던 종목들은 너무 차가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 시키기 위해서는 더 차갑게 가야 되겠죠. 그런 현상이 분명히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경계감을 갖고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전략은 기준이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흐름대로 가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나. 제가 뭐가 맞다, 뭐가 틀렸다라고 드리기보다는 나는 중장기 투자, 나는 단기 투자 이런 스타일대로 잘 가신다면 결국에는 그 방향대로 꾸준히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민 팀장님께서 너무 교과서적인 말씀을 주셔가지고 네네. 다시 말씀드리면 아니 저는 원칙대로 가고 싶은데 옆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 돈 벌었다, 나 얼마 벌었다 하고 다른 이야기들을 막 계속 들리잖아요. 네네. 투자가 상대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우리가 테마주에 몰리기도 하고 네. 또 막차를 타는 걸 알면서도 따라가는 경우도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식 분석을 할 때 네.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시청자분들이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PBR, PER 이런 거를 따지기 전에 네네. 먼저 주식을 하려 그러면은 이런 것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분석적인 내용을 보셔야 된다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기업 실적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올해는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실적이 좋은 자동차 주가들은 지금 올해 사실 그러니까 말이에요. 형편없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대답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가치관 같은 그런 질문을 주신 것 같긴 한데 이제 아까 우리 이경민 팀장이 얘기했던 거에 저 생각을 조금 덧붙이는 걸로 네. 그 답변을 한다고 한다면 그 저는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그리고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위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험을 지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배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안정적인 배팅을 할 거냐, 예. 아니면 위험 있는 배팅을 할 거냐인데 우리가 투자 내지는 뭐 이렇게 금융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땐 틀린 말입니다. 네. 엄청난 노동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 기대수익이 낮은 쉬운 투자를 하려면 공부를 적게 해도 됩니다. 근데 뭐 흔히 말하는 뭐 테마주, 뭐 요즘에 뭐 주가가 막 급등하는 종목들은 네.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그런 투자를 하시려면 그에 맞는 공부 양을 같이 비례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의 원칙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공부의 양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기본적인 분석도 하고 뭐 이 기업의 성장 스토리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관련된 수급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공격적인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그거에 버금가는 그거에 비례하는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고요. 내가 그럴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흔히 말해서 기업 펀더멘탈 대비 주가가 좀 빠져 있는 거 사서 그냥 묻어놓고 가는 장기 투자. 그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소위 말해서 금융감독위원이라든지 증권감독위원회에서 또 한 번 역할을 해야 될 게 이번에 그 저 초전자 반도체 초전도체. 예, 초전도체 예, 예. 나왔을 때 엄청난 그 붐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 정말 묻지마 투자에다가 아, 그렇죠. B2까지 일어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금감원이나 증권감독원에서 아무 말씀이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제도권 내에서의 역할도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과열 투자다 아니다라는 것들을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또 애매모호한 면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 당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런 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랑 전혀 상관없는 테마로서 이 시장이 급등하게 되면은 네. 근데 또 요즘은 또 그렇게 해도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가 막는다고 해서 주가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 특히 너무나도 뜨거운 장세에 진짜로 이건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초전도체 테마는 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져요. 네. 그래서 저는 정부 당국이나 이런 그런 데서도 네. 어느 정도 제재를 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원론적으로는 B2는 좀 자제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워낙 테마가 뜨거워서 여기저기서 막 뜨거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흐름들이 테마가 지나면 지날수록 상승 폭이나 강도가 약해지는 것은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시점이 된다면은 점차 좀 거리를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네. 너무 어렵네요. 테마 투자는 그렇죠. 네, 어려운 예. 질문이죠. 네. 예. 그 정부 당국의 역할에 관해서 제가 짧게만 예, 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그 리딩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엔 정보방이었는데 이게 이제 변질됐는데 정부 당국이 요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선행매매, 그러니까 리딩방을 모아서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들이 사놓고 흘려서 주가 올라오면 차익 실현하고 나가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악의적이고 이 투자 문화를 그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부 당국의 좀 규제라던가 관리, 감독, 감시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 얘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분께 이제 정리도 필요하고 지금 뭐 잭슨 홀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 이야기까지 네. 또 업종은 반도체, 2차전지 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내놓지 않는 주머니가 한 몇 개 있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에게 두 전문가분들 보시기에 하반기에 아까 우리 박 부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투자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네. 김성근 감독이 돈 받으면 프로다. 네. 그러면 모두가 다 프로라는 말이거든요. 네. 돈 벌기 위해서 하니까 다 프로다운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프로 투자를 할 때에 앞으로 어떤 업종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주머니 몇 개를 한번 말씀 주시죠. 네. 일단 이제 저는 자산 배분을 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뭐 꼭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자산 배분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이제 증권 방송 보게 되면 늘 항상 뭔가 주식에 이렇게 오리엔트돼 있는 얘기를 하는데
이미 주식시장에서도 ETF라고 하는 걸 통해서 주식 이외에도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할 수 있는 쉬운 길이 너무 열려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투자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흔히 말해서 내가 주식을 투자할 거냐, 채권에 투자할 거냐, 원자재에 투자할 거냐, 뭐 리츠에 투자할 거냐 이런 다양한 자산군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셨으면 하는 거고요. 제가 하반기 주식시장에 약간 보수적인 뷰를 갖는 이유는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이 이미 기대했던 이상의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돈을 벌다는 거는 승률을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주식을 하반기에 더 하는 게 얼마만큼이나 승률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대안이 있냐? 있죠. 요즘에 얘기하는 채권도 있고 리츠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상반기 주식시장이 뜨거웠던 이유는 지난해에 연준이 금리 인상하면서 유동성을 확 흡수할 줄 알았는데 사실 올해 많이 풀렸거든요. 연초 이후에. 그렇죠. 알게 모르게 돈이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물가가 빨리 떨어지다 보니까 뭐 이른바 피봇 기대 때문에 금리가 잘하면 이제 인하될 수도 있겠다. 연내 기대감 가지고 상반기 사실 올라온 건데 하반기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식에 대한 기대 수준이 조금 낮추시고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는 지키는 투자 그리고 금리 같은 게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른바 확정 수익을 주는 그런 인컴형 상품에 대해서 오히려 하반기에는 더 집중하시는 게 돈을 벌 수 있는 승률을 높일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년 가면 또 다른 전략을 삼아야 되겠죠. 그래서 늘 네. 항상 주식을 통해서만 돈을 벌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은 갖지 마셨으면 좋겠다. 주식 말고도 자산이 많이 있다. 포트폴리오를 다양하라.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경미 팀장. 저는 올해 연말까지는 좀 욕심을 좀 내려놓자. 대신에 좋은 업종, 좋은 종목들, 아직 많이 못 오른 종목들을 좀 모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표적으로는 반도체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경민 팀장님 말씀과 박종현 부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반기도 그렇게 우리가 비관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낙관을 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눠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불확실성이 좀처럼 가시지 않는 매크로 환경 탓인지 이 다양한 테마주만 쏟아지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주식시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원칙을 지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복잡할수록 투자의 원칙으로 돌아가자. 자산 투자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미국향, 중국향 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무의미한 손실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건지 투자의 기본 원칙 개인이 모두 다 하나씩 가지고 계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